부분과 항상성. 자, 호르몬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구분하고 넘어가야 돼. 외분비세. 내분비세. 우리 몸에서는 외분비샘에서 물질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곳이 있어. 우리 몸에서 물질을 안으로 내보내는 곳이 있어. 그래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면 외분비샘이고, 물질을 안으로 내보내면은 내분비샘이다 라고 표현을 해. 그럼 우리 몸의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소화기를 그때 설명해 줄 때 안쪽이라 그랬어? 바깥쪽이라 그랬어? 바깥쪽. 소화는 선생님 밖에서 된다 그랬잖아. 이거 그 이상한 거 있었잖아. 선생님 처음 본다고? 그러셨을 텐데. 이렇게. 이게 밖이야 아니야? 이게 바깥쪽이잖아. 그래. 바깥쪽. 안쪽은 어디 이게? 이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데 있지? 여기를 우리 몸의 안쪽이라고 해. 혈관이 지나가는 데. 소화는 밖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봐봐. 침샘에서 침을 밖으로 분비하지. 위샘에서 위액을 밖으로 분비하고, 이자샘에서 이자액을 밖으로 분비하고, 장샘에서 장액을 밖으로 내보내. 이렇게 소화액들은 다 바깥으로 내보내서 바깥에서 소화가 되는 거야. 그럼 바깥에서 소화가 된 다음에 혈관이 있는 안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야. 땀샘도 땀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젖샘도 바깥으로 내보내고, 콧물샘도 바깥으로 내보내고, 눈물샘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바깥쪽. 그래서 여기 있는 세포에서 물질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 어디를 통과하냐면 분비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걸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게 누가 있느냐? 침샘을 비롯한 여러 소화샘들, 땀샘 이런 게 외분비샘. 이해돼? 내분비샘은 이렇게, 자,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물질을 혈액이라고 표현할게. 그냥 혈액으로 내보내. 그 신경 말단에서 소포가 이렇게 이동을 해갖고 막에 가서 이렇게 딱 결합을 하잖아. 그럼 그 안에 물질들이 이렇게 분비가 되지. 그런 원리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물질을 직접 혈액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분비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내분비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속하냐? 우리 몸에서 호르몬들을 내보내는 호르몬 분비샘,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이자, 부신, 정소, 난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내보내는 건 이렇게 혈액으로 내보내는 거지. 그래서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은. 그래서 이자라고 하는 애가
이자를 넣는다. 혈관이고 얘는 가, 얘는 나, 얘는 A. 호르몬은 A를 통해 분비된다. 이 그림이 이해되냐? 호르몬은 A를 통해 분비가 돼. 여기는 우리 몸 바깥쪽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여기서 이렇게 A를 통해 빠져나가는 건 이자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간은 외분비샘이야. 그 다음에 나가 바로 호르몬이 여기서 이렇게 혈관으로 이렇게 혈액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내분비샘이 돼. 이자는 이 둘 다 갖고 있어. 외분비샘, 내분비샘. 그리고 이 A를 이자액이 지나가는 이자반이라고 얘기하는 분비관이야. 그래서 호르몬은 A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외분비샘과 내분비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분비가 되는 내분비샘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 호르몬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할 거고. 됐지? 호르몬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지울까? 지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리해야 될 게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호르몬의 특성,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서 분비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혈액으로 내보낸다. 혈액이라고 해도 되고 체액이라고 해도 돼. 체액이 좀 더 큰 개념이기는 해. 체액으로 내보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이 호르몬을 운반을 시켜주는 거야. 혈액이 호르몬을 운반해준다. 그리고 그 호르몬이 운반이 되어서 가서 작용을 하는 기관이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조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줄게. 식사를 하게 되면 혈액 내의 포도당의 양이 상승한다. 정상보다 높아진다는 뜻. 그럼 이건 정상으로 낮추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자에 이거 아직 안 외웠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알고 있어야 돼. 이자의 베타 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을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이 이제 혈액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면 혈액에 의해 인슐린이 이동을 해. 그래서 어디에 오냐면 이렇게 간에 오는 거야. 간에. 그럼 간에 도착을 하면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준다. 그래서 혈액 내에 혈당량, 포도당의 양을 줄이는데 이게 어디까지 줄이는 거냐? 정상으로 줄이는 거야. 정상까지. 그래서 간을 벗어나서 심장으로 보내주고 여기에서 세포로 보내주는 건데, 간을 벗어나서 심장으로 가는 요 혈관을 간정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정상 농도 0.1% 정도가 조절된 혈액이
흘러. 눈 떠. 얘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세포한테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지. 이거 이해돼? 인슐린이 직접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이건 무슨 말이야?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하는 애가 아니라 반응을 하는 애는 효소야. 이 안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효소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일꾼이야, 일꾼. 얘가 물질 변사를 하는 애야. 얘는 얘한테 일을 시키는 명령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 역할하는 게 그게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호르몬은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건 효소야. 근데 얘는 밖에 있고 얘는 안에 있단 말이지. 어떻게 얘한테 일을 시킬 거냐라는 거야. 그거는 여기에 간에는 인슐린을 인식해서 결합시켜주는 수용체가 있어. 이렇게 인슐린 수용체가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슐린이 결합을 하는 거라고. 그럼 그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야. 효소한테. 그럼 효소가 그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혈당량을 정상으로 조절한 다음에 내보내주는 거야. 말 때 이해됐지? 근데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심장에 가서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 얘는 간에서만 기능을 해. 그 이유가 뭐냐면 인슐린 수용체는 간에만 있거든. 그래서 이 간은 인슐린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가서 작용하는 기관이 간이야. 그래서 간을 인슐린의 표적 기관 또는 표적 세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이자는 뭐라고 부르겠어? 이자는 얘는 분비기관이야. 그러니까 호르몬은 분비기관과 가서 작용하는 기관이 나눠져 있거든. 물론 호르몬 중에는 본인이 분비해서 본인 세포의 수용체에 가서 결합하는 것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분비기관하고 표적기관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한테나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누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표적기관에 만 작용한다. 그래서 이 말은 호르몬은 수용체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 특이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저 얘기야. 아우 전력. 인슐린의 표적기관이 어디야? 간. 인슐린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게 저 말이야. 그래서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 그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만 특이적으로 결합을 해서 일을 시킨다. 이 호르몬이 갖고 있는 특징. 세 번째, 미량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일을 시킬 수 있다. 근데 그것마저도 부족하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난다. 거기에 대표가 생장 호르몬을 떠올리면 된다. 생장 호르몬이 적게 분비가 되면 외소증, 많이 분비가 되면 거인증.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데 그마저도 부족하거나 많으면 결핍증, 과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네 번째, 이거는 요즘은 잘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학교에 선생님이 얘기해줬으면 저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돼. 호르몬은 좀 특이성이 없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니까. 종 특이성이 없다라는 뜻은. 이 너야. 밥 먹으면 혈당량 올라가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인슐린이 만약에 분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한테 일을 못 시키지. 그럼 혈당량 조절이 안 되지.
혈당량이 높은 상태로 혈액을 돌아다니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너무 포도당이 많아서 오줌에까지 섞여 나온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 당뇨에 걸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은 밥 먹고 혈당량이 올라가면 이걸 못 만들어내니까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 맞아야 돼. 그럼 여기서 인슐린이 들어왔대. 자, 그런데 이 인슐린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원래 내가 만들지 않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공격해서 제거를 하는 게 맞아. 근데 이 인슐린을 그대로 놔둬.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간으로 가서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혈당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대. 요 경우. 말도 이해되냐? 근데 이 인슐린은 누구 거였냐면 얘 거야? 얘 거. 얘 거였던. 얘 인슐린을 꺼낸 거야. 근데 이거는 얘가 만든 거지 네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이걸 그대로 놔뒀냐는 거거든. 내가 만들지 않은 물질을 통틀어서 항원이라고 불러. 항원. 그럼 이건 돼지 인슐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항체가 만들어져야 돼. 근데 항체가 생성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돼지랑 우리랑 공통점을 갖고 있대. 같은 척추동물이야. 그게 공통점이야. 얘도 척추가 있고 우리도 척추가 있고 같은 척추동물일 경우에는 항원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게 호르몬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그래서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공통점이 척추동물일 경우에는 항원으로 이물질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게 호르몬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됐어? 저게 저 말이야. 그래서 당뇨라고 얘기하는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밥 먹고 인슐린 주사로 치료를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왔으니까 하나만 얘기해 줄게. 이런 걸 1형 당뇨라 그래. 1형.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밥을 먹었어. 혈당이 올라가서 얘가 인슐린을 분비를 했단 말이지.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 그런데 당뇨에 걸려.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거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왜 당뇨에 걸리냐? 그거는 요게 이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2형 당뇨라고 합니다. 2형 당뇨. 수용체가 고장나면 인슐린이 가서 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소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야. 그래서 요 1형 당뇨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하고 2형 당뇨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라고 표현해. 이 사람은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인슐린 주사가 소용이 없어. 이 사람은 식이요법으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고 섭취를.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 주로 이렇게 성인에서는 주로 이런 거 이런 걸 성인들이 주로 이거는 아이들이 소아 아이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항상 호르몬 그러면 그 호르몬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용체 이거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 호르몬이 잘못돼도 문제가 생기고 받아줄 수 있는 수용체가 잘못돼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근데 요즘은 이 돼지과를 안 써. 사람의 DNA에서 유전자를 찾았어. 이 인슐린 유전자를 통해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만들어갖고 그것을 주사하는 거야. 얘가 가서 결합을 하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거 갖고 만드는 거지. 이게 이제 네 번째.
거기는 지금 없어요. 응?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런 것도 있어. 호르몬 중에서는 단백질로 만들었어? 그럼 단백질계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라고 불러. 단백질로 만든 호르몬의 대표 인슐린,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의 대표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 자, 인슐린은 뭘로 만들었대? 단백질로 만들었대. 여기 봐봐. 너가 밥 먹어갖고 인슐린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갖고 인슐린 주사를 이제 맞았잖아. 이거 주사 맞으면 아프잖아. 밥 먹고 조금 있다가 인슐린을 식후 30분 있다가 먹으면 안 돼? 왜 꼭 아픈데 주사로 들어와? 이유가 뭘까? 주사 꽂으면 아프잖아. 밥 먹고 약 먹은 것처럼 식후 30분 있다가 인슐린을 먹으면 되지. 소화돼. 음식으로 같이 소화돼 버려. 단백질이 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반드시 주사로 들어와야 돼. 얘는. 이거는 주사로 들어와도 되고 먹어도 되고, 어차피 위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는 지질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요 4번째하고 5번째는 만약에 학교에서 설명해줬으면 하고 안 했으면은 그냥 참고. 요 호르몬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 요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필기. 이거 먹어도 안 들어? 소용없어? 그럼 너 내성이 생긴 거야. 그럼 종류를 바꿔봐. 응? 나 근데 그 에너지 음료는 선생님도 먹긴 하거든. 응? 근데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하겠지. 당장은 순간의 효과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 이게 큰 효과는 난 없다고 보거든. 근데 좋은 방법은 그걸 다 먹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 아, 내가 에너지 음료를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먹어. 위약 효과라는 거 들어봤지? 그래, 이게 그런 거야. 비타민, 감기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아니야, 치료 효과가 있대. 근데 비타민을 자주 섭취하게 보면 감기에 잘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이 사람한테 속인 거지. 다른 걸 주고 비타민이라고 속여서 먹겠대. 아, 역시 비타민 먹으니까 내 감기에 잘 안 걸려.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군대 갔더니 배가 아파서 가서 이제 소화제를 주더라고. 그게 이제 낫지. 두통이 와갖고 갔더니 또 약을 하나 줘. 그래갖고 그 약을 먹고 낫어. 그래도 며칠 있다가 그 약 준 애가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 괜찮지. 그때 병장한테 드린 약이 무슨 약인지 아냐고 물어. 두통약 준 거 아니야 했더니 소화제들, 두통약이 없었대. 그냥 소화제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이거 두통약입니다 라고 줬어.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두통약을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통이 사라진다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물을 꽉 채워갖고 이제 이게 에너지 음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먹으면 돼. 우리 몸은 자극이 오면 반응을 보인다라고 그랬지. 이거 누가 조절해 준다고 그랬어? 신경계가 조절을 해주고 내 분비계가 조절을 해준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 신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태 배운 거고, 이제 내 분비계 호르몬들에 의한 조절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전에 이러한 조절 방식과 이런 조절 방식의 두 조절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걸 정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호르몬 조절 대 신경 조절. 여기서도 시험 문제 하나 나오는 게 있어. 아주 잘 나오는 게 있어. 첫 번째, 전달 매체. 호르몬 조절은 혈액이 운반해주니까 전달해주는 거.
신경 조절은 뉴런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자, 조절 속도. 조절 속도 누가 빠를까? 호르몬 조절이 조절 속도가 빠를까? 신경 조절이 조절 속도가 빠를까? 그래, 얘가 빨라. 얘도 빠르지만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얘는 느리는 조절이 되는 거야. 그럼 효과는 누가 오래 갈까? 누가 오래 갈까? 호르몬 조절이 오래 지속이 돼. 이거는 금방 끝나,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조절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는 빨라야 어떨 때는 오래 지속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절 방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속도. 네 번째. 작용 범위. 호르몬 조절은 작용 범위는 비교적 넓고 얘는 좁아. 뉴런에 여기만 넘어가면 돼. 여기만 넘어가면 돼. 신경절만. 그래서 호르몬처럼 이렇게 뉴런도 떨어져 있을 때 화학신호로 여기만 전달이 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좁아. 근데 여기 경우는 넓어? 그러면 분비기관에서 내면에서 표적기관까지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표적기관에 분비기관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뇌하수체는 간내에 매달려 있는 거고 콩팥은 저기 등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먼 곳까지. 그래서 작용 범위는 넓고 요거는 좁다. 다섯 번째, 호르몬 조절이 갖고 있는 특징. 아무한테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기관에만 작용을 한다. 표적 기관에만. 그러니까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만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정한 방향으로만 조절이 가능한 특징.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일정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단에서 다음 뉴런 쪽으로 요걸 일정한 방향이라고 하는 거지. 거꾸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해주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특징이 하나를 싹 바꿔놓으면 누가 잘못된 건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얘는 이제 편지를 써서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 얘는 직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는 방식에 비유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놔. 이 속도는 신경 조절 방식이 훨씬 빠르게 조절이 가능하다. 됐어? 요거까지 필기. 그럼 외분비샘, 그 다음에 내분비샘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호르몬의 특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경 조절과 호르몬 조절의 차이점. 그래서 본격적으로 호르몬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한 거야. 거기 1, 2, 3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 거. 됐지?